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7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미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종식이 돼가고 우리가 이제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미래 변화들이 있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라는 이 책, 그리고 엔데믹 시대의 7가지 키워드라는 이 2가지 책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변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코로나19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제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변혁이 최고의 뉴 노멀이다라는 거죠. 변혁이라는 단어는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시대의 미래를 정리할 때 7개의 단어로 정리했는데, 예를 들면 교착이라든지 스탠딩 웨이브라든지 파이톤의 추락이라든지 혹은 신대항해 시대, 그리고 생존학습, 산무, 뭐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키워드들을 전부 다 하나로 꿰뚫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변혁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같이 비슷한 단어들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데요. 3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개선이고, 또 하나는 혁신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변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단어는 전부 다 발전을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발전의 뭐라고 할까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개선은 한문으로 하면 이제 고칠 게 좋을 선자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나 부족한 것을 고치는 것, 이걸 우리가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 개선, 그러면 이전에 있는 어떤 제품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발전으로 보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가죽혁의 새로운 신자인데요. 보통 혁신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혁신입니다. 우리 혁신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발전으로 보면 계단을 2개, 3개씩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 같은 어떤 속도로 발전 혹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혁신이 쌓이고 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통과하면 이 혁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더 높게 점프를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변혁입니다. 변혁은 변할 변, 가죽혁. 그래서 가죽의 형질 자체가, 그러니까 혁신이 가죽을 새로운 가죽으로 바꾸는 거라면 이 변혁은 가죽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패러다임 시프트의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변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시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이 만나게 될 미래는 모든 것에서 혁신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다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 혹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 관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리드락인데요. 이 그리드락은 이 변혁의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하면 교착, 뭐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요. 이 그리드락, 이 교착 상태는 보통은 이제 1980년대 미국의 뉴욕시에서 교통 파업을 할 때 신문에서 가장 먼저 거론됐던 단어입니다. 이 교착이라는 상태의 뜻은 교차로에서,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해보셨죠? 그럼 이제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 신호등이 다 꺼져버리는 고장이 나서 모든 신호등이 다 전멸등이 막 이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상황이 교착 상황입니다. 이건 병목하고 좀 다릅니다. 병목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때 주차선이 있고 진입사선에서 차가 많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차가 몰리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혹은 병의 목처럼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통로가 좁아지면서 몰리는 현상, 이걸 우리가 병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착은 다른 게,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다 꺼져가지고 전멸 상태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다 먼저 가려고 서로 다 잼이 되는, 뒤엉켜버리는, 그래서 병목은 빠져나가기로 하는데 이 교착은 빠져나갈 수가 없고 전부 다 엉켜버리는
그런 상태를 교착, 그래서 꼼짝할 수 없이 마비 상태가 바로 이 교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글로벌 형세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미중 패권 전쟁에 끼어들면서 패권 전쟁의 양상이 미중러 패권전이 되고, 유럽은 그 가운데서 미국의 편을 들기는 하지만 중국의 또 눈치를 보고 또 러시아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남아 아시아들은 또 혹은 남미나 혹은 제3세계들은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은, 그러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글로벌 사회가 지금, 글로벌 국제 정세가 지금 교착 상황이 있고요. 이 교착 상황이 이런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경제라든지 산업이나 이런 데서 다 교착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경제에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급망의 교착이라든지 혹은 국제 정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면서 모든 영역에서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착, 이 그리드락은 변혁의 초기에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에는 경계가 파괴되고 용해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착의 원인은 뭐 힘의 균형 분배가 될 수도 있고, 자국의 이익의 우선주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국제 질서의 새로운 동맹 기준, 힘과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착 상태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에서 교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벌써 이제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뭐 국제 동맹이 어쩌느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들어서 미중러 패권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교착, 즉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돼서 당분간 마치 끈적끈적하게 잼 상태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이루어진다,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전제를 해야 그 다음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상태가 뭐냐면 이 스탠딩 웨이브라는 겁니다. 이 교착이 막 심해지면, 여러분 이제 교차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착 상황을 맞닥뜨린다 운전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목 상태를 가도 좀 운전할 때 짜증이 나는데, 이 교착 상태는 싸움이 납니다. 폭발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여러 곳에서 폭발 상태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환경의 변화들이 바로 이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걸쳐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교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이 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곳곳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그게 바로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치솟는 물결이라는 거죠. 스탠딩 웨이브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타이어에서 접지부 이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둥그렇지만 자동차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서 있으면 밑바닥이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납작하게 깔리죠. 그런데 복원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납작하게 깔렸던 분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다시 복원이 돼서 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좀 낡은 상황에서 이게 아주 고속 주행을 하면 이게 복원되기도 전에 다시 이게 그 짓눌린 상황이 있으면서 이게 복원되지 않고 점점점 뒤로 올라가면서 여기 뒤에서 이게 물결처럼 솟구쳐 올라요. 이거를 스탠딩 웨이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탠딩 웨이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물결이 수직처럼 서 있으니까요, 고속 주행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엔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래된 타이어를 고속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러면 오늘 하나 배우셨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상태가 일어나서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착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끌어오르면 곳곳에서 이제 변형이 발생하고 출렁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곳곳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한다.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과거의 것들이 맞지 않아서 과거의 것들이 막 터져버리는, 그게 자산시장의 붕괴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변화, 변형,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틀이 바뀌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터지면 추락이 일어나겠죠. 제가 이것을 파에톤의 추락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를 폭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비극, 붕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갈등들을 멈추는 방법은,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멈추는 건데 대부분 다 이 질주를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곳곳에서 터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정세에서도 지금 갈등이 이렇게 쭉 폭발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어디에선가 터지게 되는, 그 전쟁으로 나든 뭐 여러 가지 충돌로 일어나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모든 영역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경제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에톤의 추락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태양신 헬리오스하고 에디오피아 왕비 메로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바로 파에톤이에요. 근데 이 파에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이게 이 파에톤을 인간 세상에 버려놨기 때문에 새로 오래간 이제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들한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에톤이 무슨 소원을 빌었냐면 아버지가 타고 있는, 아버지가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타는 마차가 있어요. 이 마차를 좀 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차는 태양신, 제우스도 잘 몰지 못해요. 태양신만이 유일하게 몰 수 있는데 이거를 막 자기가 타보겠다, 내가 충분히 탈 수 있다, 그래도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렸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몇 가지 주의 당부사항을 주면서 마차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신이 나서 이제 마차를 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주인이던 태양신보다 더 가벼운 파에톤이 타니까 이 마차를 끄는 이 말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코로나19 기간에 폭주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죠. 돈도 벌고 자산도 늘어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부동산이 막 뛰기 시작하죠. 돈을 버는 것 같고 이제 부자 되는 것 같고 암호화폐 정말 폭주입니다. 지난 5년 코로나19 2021년부터 대략 이제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 2021년부터 대략 한 5년 정도 비트코인은 한 300~400배 올랐고요. 일론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은 한 4,000배가 올랐습니다. 1억을 넣으면 4,000억이 되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야 뭐. 폭주를 했습니다. 밈 주식, 미국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투자를 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투자 안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이게 폭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반드시 폭주는 비극을 불러오죠. 이미 비극의 시대가 지금 시작돼가지고 얼굴이 어두운 분이 꽤 이 파에톤도 아버지의 이 태양신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차가 하늘로 막 솟구쳐 오르다가 땅으로 확 내려가다가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차 속도가 빨라지고 하늘 갖다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결국은 파에톤이 이제 고삐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차가 가는 대로, 이 말이 길길이 날뛰는 대로 이제 끌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 보면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태양신의 마차가 하늘로 막 솟구쳐 오를 때는 하늘이 다 말라버리고 땅으로 확 내려가면 온 땅이 불바다로 변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이 지상세계에 있던 사람들의 피부와 머리칼이 까맣게 타버렸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신화에 보면 이때 아프리카에 사막이 생겨났고 이때 에티오피아인의 피부도 이때 까매졌다. 뭐 이렇게 이제 신화가 설명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날뛰고 다니니까 이제 온 세상이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산도 다 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제우스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번개창이죠. 이 번개를 던져가지고 그 마차를 맞춰서 땅으로 추락시켜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톤이 추락해서 죽고, 거기에 그 파이톤이 죽자 누이도 슬퍼해서 뭐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족이 온통 다 재앙에 빠졌어요. 이게 파이톤의 추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과시는 비극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조절해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솟구쳐 오르면 반드시 추락한다는 사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죠. 여기서 자산시장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산시장 대학살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뤘는데, 오늘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슈퍼버블 속에 있어요. 슈퍼버블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뭐 역사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는데, 뭐 1982년 뭐 이때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때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화 이론들이 나왔는데,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무역 수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통화주의가 나왔는데, 이 통화주의가 처음엔 잘 작동을 했는데, 이 통화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적절하게 계속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견인시키는, 지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론의 모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점점점 어떻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남는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자산시장 흘러 들어가면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중독이 생기면서 자산시장에서 급격하게 버블이 크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준의 돈을 푸는, 밑에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1980년대 이후로 보면 이거는 S&P 500 로그 지수인데요, 훨씬 더 그 이후가, 이전에 버블이 늘 올랐다가 터졌다가 올랐다가 터졌다 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버블이 더 커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점점점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기업 이익 증가보다 드러났고요. 이때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만 아니라, 지금 제가 한국도 표시해놨거든요.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냥 이유 없이 때가 되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때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부동산 이 가격의 폭등도 크게 3번 정도 있었는데, 이때도 정부의 정책도 있었지만, 바로 이때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의 시스템이 바뀌면서 같이 덩달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3번째, 코로나 직전까지, 이번 내려가기 직전까지 3번째 부동산 버블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비슷하게, 한국도 주식시장도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버블은 자산시장이 올라가고 하락하고 하는 것들은 198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차이는 뭐예요? 그보다 더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버블의 특징은 이겁니다. 버블은 언제나 붕괴한다, 예외가 없다. 그리고 버블의 규모와 붕괴 규모는 비례한다. 그리고 버블이 터지면 원래 시작점이나 그 약간 아래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것이 버블의 굉장히 중요한 특색인데, 이게 버블의 규모 자체가 1980년대 이후에 경제적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커지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추락하는 규모와 추락하는 속도와 그 추락에서 받는 피해가 계속해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경제 위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산시장의 충격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뭐 일어난 건데요. 뭐 2008년 돈풀기 가속화되고 뭐 이건 여러분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올해부터 경제 위기는 늘 반복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버블 붕괴가 크다라는 걸 집어넣으면 올해부터 경제 위기가 대침체가 경제 위기의 시작 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산 시장의 대충격의 시작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 말씀드리고 있죠? 시작에 불과하다. 네. 제가 계속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위기의 중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중심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 경제적 침체, 대침체 시작, 그리고 자산시장의 가장 마지막 단계 최저점이 지금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양한 자료로 뭐 물가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라든지 그 다음에 각 어떤 그 주식시장의 버블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높게 들어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산시장의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뭐 경제 위기는 늘 반복된 거 아니냐, 자산시장의 상승과 하락, 대폭락은 늘 반복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자산시장 충격은 새삼스러운 거 혹은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싸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죠. 아직 대폭락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대폭락은 내년이고 경기의 실제적인 침체는 내년부터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왜 대학살이라고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죠. 보통은 주식시장이 상승과 폭락을 반복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적 주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 학자들만 좀 다르지만 저는 7년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년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조금 길게 갈 때 12년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7년을 주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이거는 보통은 주식시장이 파동을 치는 건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커요. 첫 번째가 채권 분야예요. 기업, 그러니까 채권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기업이 파산을 해서 그 기업 파산이 채권 시장 파산으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레고랜드 사태 보셨잖아요. 그 같은 이치예요. 어쩌든지 그래서 이게 이 파동이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기업이 파산하는 주기보다는 좀 길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또 훨씬 더 거대하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부동산 버블은 20에서 25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25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두 개가 다 반영되는데, 그래서 7년으로 가는데, 보통은 이게 기업에서 채권이 이렇게 좀 짧은 곡선을 움직이고 부동산은 이렇게 느리게 긴 곡선을 움직이니까 보통은 두 개가 비껴 맞아요. 예를 들면 2008년에 부동산 버블, 2002년에 나스닥 버블 뭐 이런 거죠. 비껴 맞는데, 그래도 두 주기가 같이 도니까 중요한 건 어느 특정한 시점에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겹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 붕괴가 왔을 때, 기업의 좀비 기업 파산이 왔을 때 당연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지만 지금은 그 수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버블이 껴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린다. 그래서 충격이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큰 거예요. 전 세계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보통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떨어지는 수준을 지금 더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같이 맞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크다. 또 하나가 있어요. 2008년 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10월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80%에서 85%, 많은 것은 90%까지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 정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 세계 시총이 3조 달러예요. 지금 1,400원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200조. 그러니까 이 폭락 전에는 얼마만큼 그 시장이 컸겠어요? 그 시장이 2008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맞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맞죠. 그 다음에 투자 세계로 들어보면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가 MZ세대들이 투자 시장에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 그래서 보통은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번은 받아줄 세대가 없어요. 왜? MZ세대부터 모든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세대가 지금 자산 시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도 가장 크고 그리고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자산 시장의 충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대침체가, 물가를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대침체, 그리고 물가를 잡으면 한 번 더 슈퍼버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연초에 이게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연준이 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 잡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시간이 가면 물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 물가율이 떨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연준이 정책을 써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부터. 자, 이거는 제가 연초 작년에 제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예측했을 때 사용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좀비 기업, 부실 기업은 2.5, 연준의 미국의 기준금리 2.5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됐고요. 보통 우리 한 기업이 가장 많이 버틸 수 있는 최고의 기준금리가 4.5에서 5%까지가 가장 잘 버틸 수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우리 한 기업까지도 영향을 본다라고 제가 예측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연준이 지금 최대 어떻게 돼요? 5%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리면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럼 연준은 왜 그러면은 경제가 붕괴될 것을 알면서도 연준은 물가 이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네 가지가 있어요. 물가 상승은. 첫 번째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가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고, 세 번째가 초인플레이션이 있고, 네 번째가 극초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착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한 2% 물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제로가 되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쉽게 해서 상품의 가격이, 라면 가격이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는 좋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급여도 오르지 않죠. 그래서 경제가 그냥 다 침체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웜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리더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분위기를 쫙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트로에서 행사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분위기 올라야 되거든요. 너무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또 난리 법석을 줘도 안 되죠. 이걸 굉장히 잘 조절해야 돼요. 이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이제 이 노하우죠. 이 분위기를 잘 조절하는 거. 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를 운영할 때도.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착한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너무 오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또 내려가잖아요.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걸 더 지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시면 한 번쯤은 뭐 교과서에도 그렇고 뭐 TV에서도 가끔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돈을 지폐를 막 가지고 가서 사잖아요. 그리고 막 흥정을 하다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갔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고 그래서 닭 사와라 그러고 다시 수레를 끌고 수레에다가 돈을 한가득 싣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수레 2개 가져오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완전히 극초 인플레이션이에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전 단계가 뭐냐면 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초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나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을 하면 그냥 플러스로 상승을 해요. 3%, 4%, 5%, 6%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덧셈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죠? 지수 상승 2의 n승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어떻게 했길래 뭐 인플레이션이 막 1000%, 10,000%, 막 10만 프로 가냐? 이게 2의 n승이 작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죠. 그 작동을 시작하는 게 어디냐? 그게 초인플레이션 단계부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연준이 그 이전에 중앙은행들이 그 이전에 나쁜 인플레이션이 플러스로 덧셈으로 올라갈 때도 잡기 힘들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2의 n승으로 막 제곱으로 뛰면 못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힘이 걸려서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경기가 깨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처럼 한국의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은 뭘 막아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뛰기 시작하면 이 초인플레이션 2의 n승 작동이 시작하기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 상관없이, 주식시장 상관없이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한국은행도 계속 따라가줘야 되죠. 왜? 달러 자본이 탈출을 하면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또 추가적인 영향을 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이 심지어는 외환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뭐 현재로서는 지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처럼 달러가 없어서 외환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따라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든 매달 바뀌든 상관없이 경제를 희생하고라도, 부동산 시장을 희생하고라도, 주식시장을 희생하고라도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죠. 왜? 못 막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 전체가 다 무너지니까. 이게 올리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는 이겁니다. 올린다. 요는 그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올린다. 언제까지 올리느냐?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느냐? 못 잡습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첫 번째는 내년 상반까지 올려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주식 투자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녁 막 새벽 2시, 3시 뭐 혹은 뭐 이때에 미국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 그걸 보고 계셔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발표를 하면 그건 하나도 쳐다보지 않는데,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께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 밤새 그걸 기다렸다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봐요. 그만큼 2가지, 미국의 주식 투자를 많이 했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져서 미국의 연준의 움직임이 우리 한국의 나의 주식, 부동산 뭐 다 연결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5%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요한 말 때문에 그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올린 다음에 상당 기간 끌고 가겠다. 즉 5%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센데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 언제까지 내가 끌고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끌고 가는 때는 언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까지 끌고 가겠다. 보통 끌고 가는데 최소 그 말은 1년에서 2년.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5% 올려서 최소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간다. 안 잡히면 더 간다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연준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것과 최소한 같거나 1 내지 2%를 더 줘야 돼요.
5% 올리면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 5%, 많게는 6에서 7%, 상업은행은 여기서 플러스,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여기서 또 플러스, 그 다음에 시장의 금리는 그것도 더 플러스. 적금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얼마나? 1년 이상.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못 갑니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요. 왜? 그렇게 끌고 가면 미국 경제가 우량 기업까지 파산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렇게 끌고 가야만이 잡힐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정상적으로는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가 대침체를 가는 거예요. 경제가 깨지는 거죠. 경착륙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물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제가 물가가 어느 날 마이너스 물가, 제로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경기 대침체가 오면, 폭락이 오면, 자산시장이 다 깨지면 물가가 제로, 마이너스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반대로 올라올 때 2%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느냐?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전부 다 붕괴가 옵니다. 주식시장 붕괴, 채권시장 붕괴, 암호화폐는 작년 최고점에서 거의 90% 이상 폭락할 겁니다. 그 기준으로 더 빠진다 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보통은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봐요, 분위기가 벌써 쫙해졌잖아요. 제가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30분 전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렇게 쌓여질 수가 있나? 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 분위기를 확. 자, 지금부터 반전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제가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위기는, 그러니까 리더는 이 계급장을 찬다고 다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리더의 생각, 리더의 통찰력, 리더의 행동을 해야 진정한 리더가 되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보통 사람이. 그렇지만 리더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기를 남들보다 먼저 생각해보고 피할 수 없다면 먼저 대응을 해서 위기가 닥치지만 그 충격으로 내가 죽지 않도록, 내 동료가 죽지 않도록, 내 펠로우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길을 안내한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세상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기가 올 때는 위기 자체가 기회다라는 거죠.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위기 두 번째로는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온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자산시장의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내년이 자산시장 경제의 위기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내년이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좀 있어요. 이미 물려 있는 분들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추격 더 가지 마셔라. 지금 현금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걸 투자하셔야 되고요. 물린 건 물린 거고
과거는 과거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암호화폐만 아니면. 다른 건 다 올라가니까 본전은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괜히 이상하게 막 뺐다가 그거 빼면 그대로 손실로 끝나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내년에 새로 열심히 여러분 일하셔서 버는 돈, 또 새로 생기는 돈으로 투자해서 내년에 대폭락 때 오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자, 내년에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기회는 잡는 방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인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보통은 여러분 조금 늦으신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국채 금리의 상승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보통 지금 꽤 상승을 했어요. 이미 그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상을 딱 찍죠. 보통 자산시장의 움직임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갈짓자예요. 그리고 랜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제는 혼돈 속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고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합리적인 움직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죠. 내년이 이제 그런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두 개를 먼저 알려드리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보통은 가장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가 정점을 딱 찍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경제 위기에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 중심부에 들어가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딱 두 군데로 움직여요. 돈이 첫째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들어가요. 금리를 높게 주잖아요. 그리고 한쪽 그릇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미 돈을 그렇게 옮기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전부 다 모든 돈을 다 은행에다가 현찰을 해서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시장 안에서 골라야 돼요.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그러면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 뭘까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이걸 국채라고 그러죠. 국채 중에서도 국가마다 달라요. 어느 나라 국채가 가장 안전해요? 미국. 제1기축 통화 국가인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돈이 미국의 국채로 쫙 몰려듭니다. 그러면 국채가 쫙 올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보다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채의 가격이 오르겠죠.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는데. 거꾸로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 금리의 하락으로 만들어 놓은 ETF가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꽤 중요한데, 보통은 기준금리 최정점을 찍기 직전이나 찍은 시점이나 찍고 난 이후부터 정점을 찍어서 그때부터 쭉 하락을 합니다. 국채금리가. 그럼 국채금리 하락의 상품 ETF에다 투자를 해서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꽤 수익률이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국채의 변동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언제 그러면 대폭락의 최저점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리고 난 직후에 어느 순간인가 대폭락이 일어나요. 주식시장의 마지막 대폭락이.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닥이 어디냐는 대략 알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 기회, 주식시장 바닥에서 사면 되잖아요. 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주식이 떨어지면 꽤 오랫동안 못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한국도 그렇고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다 못 걷어들입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2008년 이후에도 걷어들였는데 이게 걷어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바닥을 지나고 미국 경제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 바닥을 지나고 경제의 리세션 부분을 정점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바닥에 들어가서 이번에 대폭락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향후 7, 8년, 10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바닥이 언제냐죠. 여기서 약간 의심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닥을 맞출 수 있다. 사기꾼 아니냐? 저도 바닥이 언제인지 몰라요. 바닥이 언제냐는 연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이 언제인지를 몇 포인트가 바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다 사기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는 나와요. 그 신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신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경제가 붕괴되면, 경제가 쫙 리세션이 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적당한 시기에 돈을 풀어서 살려야 되니까 내립니다. 반드시 내릴 거예요.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올라서 이 높은 금리가 앞으로 몇 년씩 안 갑니다. 절대. 그러니까 거기는 안심하고 계세요. 잘 버티고 계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기가 대침체고 리세션이 오면 일단 첫 번째 연준이 그 리세션 기간에는 바로 내리질 않아요. 일단 좀비 기업을 채권 시장에서 정크본드를 다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이 막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경제 충격을 와도 우량 기업은 터지면 안 돼요. 우량 기업이 터지면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수익률이 안 나고 자기가 번 이자로 은행에 수익으로 순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런 좀비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 잡으려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다 태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삼성그룹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번지지 않도록 연준이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채권 이번에도 레고 사태에서 보니까 2천억짜리 하나로 50조를 집어넣어도 안 막잖아요. 지금 모든 A급의 회사채도 지금 롤오버, 즉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돈을 못 빌리니까 이렇게 하면 대기업까지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어서 거기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를 쭉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채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들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가 바닥이냐? 금리를 쭉 내려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바닥입니다. 그럼 언제 멈추느냐? 연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멈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게 2%에서 멈추든 1%에서 멈추든 저번처럼 제로에서 멈추든 그건 연준도 모르지만 멈춘다라는 것은 바로 신호가 와요. 그러면 멈추면 거기가 자산시장의 폭락도 끝입니다. 즉 그 부분이 바로 바닥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자산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금리들이 다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부채의 유동성의 문제, 금리의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 연준이 그것을 몇 년 동안 끌고 갈 수는 없고 결국은 적당히 올리고 1년 미만 안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한 보통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동일한 패턴들이 다 일어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한 번쯤은 제가 좀 언급해 드리고 갈 건데요. 암호화폐가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되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는 비트코인의 5년 동안의 가격이에요. 움직임이죠. 자, 밑에는 그래프가 거의 똑같죠? 밑에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금입니다. 금이 50년 동안 가격 변동한 것을 비트코인은 5년 동안 동일한 움직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도 아니고 달러의 대안수단도 아닙니다. 그냥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이 2021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그 폭락의 큰 폭락들만 뽑아놓은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80%가 넘는 게 3번 있습니다. 82.6%, 86.9%, 83.6%. 자, 그런데 이거 좀 넘어가서요. 이 10년 동안 80% 넘는 폭락률이 3번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주식으로 보면 다우 100년에 한 번 있었고요, 나스닥도 50년 만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80% 가격 하락하는 게 대체적으로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 오는 건데, 비트코인은 10년에 3번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변동성입니다. 자, 이거는 이더리움입니다. 똑같은 기간 5년 동안 490배. 폭락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도지코인이죠. 일론 머스크가 민 강아지 그림 있는, 똑같은 5년 동안 3,464배가 올랐습니다. 이래서 열광하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80% 90%씩 폭락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의 변동성을 제가 왜 조심하시냐면, 개인은 이러한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러한 변동성을, 그래프도 보시잖아요. 한 번에 쫙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때 확 떨어지죠.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저거를 7시간 제가 보여드리면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갈 때 탁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막 떨어지고요. 그래서 막 심장이 거의 뛸 수 있는 막 심박도 수가 여기에 맞춰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이 마음에 들어 막 팔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올라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또 사요. 샀는데 막 다시 떨어져요.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산이, 그걸 몇 번 하다가 자산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은 변동성인데, 비트코인은 거의 야생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말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완전히 이 고집이 센 야생마를 타는 것, 그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걸 탈 수가 있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1세대 암호화폐는 화폐 시장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 가깝고, 그리고 그 투자 시장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자산시장에서 위기와 기회를 반복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변화의 굴곡을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게 이제 자산시장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가 이 산업의 변화가 옵니다. 산업의 변화가. 그래서 한국이 주력 사업을 하는, 선진국들이 주력 사업을 하는 모든 산업들이 이제 점점점 쇠퇴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산업에서도 기업의 기회가 이동하고 기업들이 주력 사업을 바꾸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 이 자산시장의 어떤 대혼란, 대폭락들이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그러한 미래 산업들은 훨씬 더 그 이전보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뭐 자율주행 수송 장치라든지, 뭐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메타버스에서 다 합쳐지는 혼합 세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산업들이 변화되면, 자,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직업이 바뀝니다. 직업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계속 승진할 수 있고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그 직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과 전혀 다른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 변화가 늦게 가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 이 변화의 시기에는 개인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글로벌 세계의 어떤 변화들도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평균 수명하고 장수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을 얘기할 땐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평균 수명은 한 국가의 전체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사는 수명이고, 장수 수명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오래 사는 수명이죠. 평균 수명 지금이 지금이 100세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80대에 들어서 있는데,
지금 시대에도 장수수명 그러면 100세를 넘어갑니다. 일본은 100세를 넘은 노인이 5만 명이 넘고요. 한국에도 한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들어왔는데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0세로 알았거든요. 100세 사시다 돌아가셨다. 근데 장례식장 가보니까 101살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100세 넘은 노인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수명은 100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시라고 그러면 장수 수명은 이제 120세까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아직 어떤 게 반영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거나 혹은 TV에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거나 혹은 의사들이 미래의학으로 얘기하는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그 질병들, 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이라든지 혹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내 세포에서 떼어내서 배양을 해서 내 장기를 갈아 끼운다든지 혹은 그것을 로봇 기술을 가지고 끼운다든지 이런 기술들 혹은 암 세포만 찾아가지고 나노 폭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킬러 로봇을 집어넣어서 암 세포만 죽인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안 하고요. 이런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 수많은 의학 과학 기술들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평균 수명이 100세예요. 제가 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어요. 심란하다는 거죠, 그죠? 더 살아야 되나? 벌써 우리가 지금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원래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세 가지 그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오래 살기 싫다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진짜 어떻게 돼요? 오래 살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게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100세니까 이 기술이 나오면 즐거워하세요.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평균 장수 수명이 130, 140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50세. 평균 수명 120세면 은퇴 후에 70년. 은퇴 후에 70년은 내가 은퇴 전에 살았던 50년보다 20년이 더 많아요. 평균 수명 120세는 어디까지 일해야 되냐?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100세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50세에 은퇴를 하면 50년을 일을 해야 되죠. 50년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30살에 직장을 잡았으면 혹은 20대 중반에 잡았으면 그것의 2배,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의 2배를 더 일을 해야 되는 시대. 이게 평균 수명 100세, 120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신고용은 어떻게 돼요?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직업의 세계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주력 사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동시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종신고용도 깨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직장을 계속해서 최소한 10번 평생 사는데 많게는 20번, 30번씩 바꾸면서 사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생존학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평생학습의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일단은 과거에 못 해봤던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좀 배워본다든지 어떤 기술을 내가 취미로 얻는다든지 뭐 이런 거,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만학도로서 그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을 생각했습니다. 이젠 평생학습이 아니에요. 생존학습. 즉 학습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학습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고 공부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00세까지 일해야 되면 100세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평생학습이 아니라 생존학습이죠. 학습하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열이 굉장히 높아요. 이 어려운 강의를 졸지 않고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좋은 태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생존학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의 키워드는 생존학습. 공부해야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또 변화가 있냐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평생 직장, 직업을 20번, 30번씩 바꾸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그게 젊을 때일 때 가능성이 큰데요. 그때는 어떤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직원으로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맡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지식, 기능만 내가 알면 돼요. 그런데 직업을 20번, 30번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도 계속 바뀌겠지만 나중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직장 생활이 속하지 않고 자기가 프리랜서든 혹은 자기가 1인 기업이든 혼자 홀로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전부 다 맞게 됩니다. 즉 1인 CEO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뭘 권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언젠가는 최소 한 번 이상은 대부분 다 40대, 50대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고용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든 혹은 개인 사업자가 되든 프리랜서가 하든 결국은 나 혼자 내가 CEO처럼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제가 경영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회사에 다녀서 내가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할 때는 내가 그 업무만 잘하면 돼요.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만 잘하면 되고, 내가 뭘 개발자면 개발을 잘하면 되고, 내가 행정을 하면 행정, 사무면 그만 잘하면 되고, 회계면 회계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혼자 나와서 내가 혼자 1인 CEO로서 그 개인 사업자 형태든 프리랜서든 어떤 형태든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 CEO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마케팅도 내가 해야 되고, 개발도 내가 해야 되고, 돈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재무도 내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거 어디 하나에선가 방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벌어서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홀로서는 1인 CEO 시대를 반드시 모든 국민이 한 번 이상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경영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에 다닐 때 자기 일도 충실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동료가 뭘 하는지를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배워라.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소통이 잘 되죠.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가서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실무를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경영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CEO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특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시대가 되면 직업 관련해서 뭐가 또 변화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처음 젊을 때는 하나의 일 혹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의 육체적인 역량도 쇠퇴하고 내 지적 역량도 쇠퇴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제가 모든 사람이 이 100세시, 120세 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1인 CEO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직업을 2개 이상 갖게 됩니다. 직업을 2개 이상. 이거는 굉장히 럭키한 사례일 겁니다. 직업을 2개 이상 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주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레이가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기간이 오래되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은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퇴 준비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자산의 굴곡도 굉장히 큰 시대에. 첫 번째, 평생 일할 수 있는, 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학습, 그리고 그 현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즉 의료 비용이 계속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소득 효과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이 가장 왕성할 때에 잉여를 만들어서, 잉여라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잉여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잉여를 만들으세요. 박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줄이면 그게 잉여입니다. 어쩌든지 잉여를 만들어서 그 돈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을 일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CEO가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금융 비즈니스, 금융 투자 전문가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 잉여를 일을 시켜서 그 잉여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은퇴 이후에 스스로 돈을 벌게 해서 내 은퇴의 한 구석을 준비하고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에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시드머니가 없는데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가 아니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잉여가 10,000원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냥 하면 됩니다. 시드머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 즉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 책을 지금 출간을 하려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S&P 500으로 은퇴 준비 끝내기예요. S&P 500은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중 하나입니다. 다우가 있고 S&P 500이 있고 나스닥이 있는데요. 이 S&P 500이 지난 30년 혹은 지난 100년 동안 평균 7에서 9%를 냈어요. 그러니까 8%, 평균 8% 연복리 수익을 내면 이걸로 은퇴 준비가 끝납니다. 사람들이 이게 직감이 안 와요. 도대체 8%를 가지고 어떻게 은퇴 준비가 끝나느냐?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시드머니가 1억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1억을 지금 당장 그 1억을 S&P 500 8%를 내는, 수익률에 8% 내는 것을 지금 사요. 1억만 사시면 돼요. 나머지는 1억을 놓고 난 그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 버는 건 다 쓰셔도 돼요. 1억을 놓고 20년을 그대로 놔둡니다. 연 8% 복리로. 그러면 21년째부터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대략 4, 5억 정도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잘 안 믿으시네요. 안 믿으신 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건 엑셀 계산으로 되니까 엑셀로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이게 시간과 복리의 힘이에요. 이의 n승. 복리는 익스포넨셜로 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억도 없는데요. 그러면 1억을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똑같이. 대략 15년에서 8%를 가지면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하면 되는 거죠. 20년 전에 하면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 1,000만 원은 어떠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20대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에서 1,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고, 요새는 군대 가면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군대 가서 요새 젊은이들이 모아서 돈 1,000만 원씩 모아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돈을 그냥 지금부터 모아놓으면 얘는 은퇴 준비가 끝난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모아놓고 나머지는 벌어서 써라. 왜요? 이게 20년이 지나면 1억이 되고 거기서부터 아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박사님 1,000만 원도 없는데요. 그럼 100만 원을 사면 됩니다. 그럼 다시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돌잔치 때, 그 돈을 100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년을 그대로 놔두면 아까 같은 그 효과를 합니다. 즉 시드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거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려면 돈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돼요. 내 혼자 1인 CEO로서 사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돈도 내가 만든 그 잉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금융 지식.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금융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박사님 그렇게 쉬운 건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못 벌고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모른다.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이렇게 나오는지. 두 번째, 아는데요. 들어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서부터 수익률을 더 올리려다가 여러분처럼 투자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코로나19 이후는 변혁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전혀 다르게 준비해야 되고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전혀 다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저항을 하면 아니야, 과거 시대로 다시 돌아갈 거야, 내 생각이 맞았어, 과거에 이건 경험이 있잖아, 사례도 있잖아, 이걸 붙들고 계속 있는 사람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야 나오는 그 생쥐처럼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과거가 돌아오르기 기다리다가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변혁의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혁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혁, 이 대세적 흐름을 받아들이시고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생각, 성공의 신화들은 전부 다 뒤로 잘 포장해 놓으시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 다시게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새롭게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